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보유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도 지금까지도 초저금리로 인해 대출이자가 하락해 버틸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내려갈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요즘 미국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아 초저금리 시대가 저무는 것은 아닐지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왜 잘못된 말인지, 그리고 앞으로 저금리 상황이 더 유지되기가 힘든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금리가 더 내려가기 힘든 이유부터 보실 건데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 및 안정화이며, 이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초이노믹스로 인해 급격히 올라갔던 대출 한도를 억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빌리지 못하도록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과 미국의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수출 금액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경제 성장률도 물가 상승률도 더 떨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미국까지도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니 금리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까지도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0.25%씩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에서는 7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전보다 더 낮게 떨어뜨리지 않고 두 차례만 인하했는데요. 얼마 전 미 연준에서도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다며 동결을 결정하였고, 내년에도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거죠.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제는 시중금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난 7월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인하되면서 8월까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했으나 9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10월에 다시 기준금리가 인하했지만 시중 주담대 금리는 겨우 0.01%포인트 하락했을 뿐이고요. 이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기사로 추이를 보면 11월까지는 0.02%포인트 정도 인하했지만 바로 이번 달부터 주담대 금리가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대출이율 하락은 이제 한두 달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말했듯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금리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코픽스 금리인데요. 코픽스란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 8개 은행의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의 가중평균을 적용해 산출하는 지표죠. 즉 기준금리 외에도 은행들의 자금 조달 능력과 이에 따른 필요 금액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 무조건 초저금리라고 우기면서 담보대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가 끝나면 더 이상 집값 상승의 명분으로 밀어붙일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중금리는 더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그 해답 중 하나인 앞에서 말한 코픽스의 경우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도대체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 말한 8개 수신상품 중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뽑은 1년부터 30년까지의 국고채 금리를 보면 지난 8월 1.2% 안팎으로 떨어진 금리가 11월에는 1.8% 안팎으로 상승합니다. 최근 조금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다 다시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죠. 국고채 금리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예산보다 세출로 나가는 예산이 더 크다고 느껴질수록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 양도세, 보유세 등
마땅히 환수해야 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다른 근로소득 등에서 세수 확보를 더 늘리지 않을 수 있으며 투기 심리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까지 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은 그것마저 내기 싫어하는 거죠.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도 영향이 있습니다. 기존 예대율 규정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예대율의 경우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15% 낮추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왜?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인 초이노믹스 전후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쌓이면서 빌려야 하는 금액도 점점 더 커지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현재 GDP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미국과 근접한 수준인 92.9까지 오르며 매우 위험해졌죠. 여기에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대출로 인한 높은 보증금은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종의 개인 간 대출로 볼 수 있는 이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미국의 그것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고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가계부채가 증폭되니 LTV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상승세를 억제했고 이로 인해 상승률이 급격히 꺾였으나 그래도 아직 총액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 은행 차원에서도 위험 수준인 가계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들에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KB, KEB 등은 각각 103%, 101.5%로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고 신한은행 역시 100%로 겨우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리가 오르게 되었고요. 그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럼에도 지금 당장은 유지가 가능하고 집값은 오를 것 같으니 시세 차익으로 대출이자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다른 요소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당장 내년에만 해도 금리가 오르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이들 역시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지금의 금리 역시 초저금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질금리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즉 사람들이 체감상으로 느끼는 금리는 오히려 12년 만에 고금리인데 단지 수치만 떨어졌다고 초저금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저금리가 되면서 광의 통화량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들을 하죠. 하지만 이들은 유동성 증가라는 말로 얼렁뚱땅 이야기를 할 뿐 실질적인 주택 구매층의 유동성이 증가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주로 기업이 사나요? 정부가 사나요? 가게에서 많이 사고 있죠. 그러니 가계의 광의 통화량 증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전 토지보상금 영상에서 말했듯 가계 유동성의 증가율에 따라 주택 가격의 변동폭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단지 2018년에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났을 뿐 이는 곧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고요. 2017년을 기점으로 가계 유동성 증가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역시 올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초저금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전체 유동성만 가지고 말하는 작자들의 의도는 뭘까요? 이들은 단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만 끌어들여서 본인들만 돈 버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상황이 나빠지거나 매수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며 삶의 수준이 떨어지건 말건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내수 시장을 살려 내수 중심국으로 발전하기보다 부동산 거품 등 보여주기식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출 의존도가 큰 수출 중심국으로 남았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한일 수출 규제 등 무역 문제가 생겨나니 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는
바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온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금리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임에도 수치만 보고 초저금리라고 말하며 지금이 부동산을 살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는 정부가 아닌 이상 이 일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억제에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두 가지. 대출한도 제한과 대출금리 인상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경제위기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시적인 저금리가 나타났으니 지금이 집을 살 때라고요? 이 초저금리가 내가 집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나요? 부동산이라는 건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에 금리가 올랐을 때에 대한 대비도 고려해서 매수해야 함에도 저런 새치어에 넘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지금 거품긴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며, 반대로 저런 허접한 오도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버러지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 뿐입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정상화 그리고 가계대출 억제입니다.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저금리는 금방 끝난다는 것과 그에 넘어가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평생을 하우스푸어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경매로 집을 넘기며 자산을 날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